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주제가 연준 물가 목표 바뀔까예요. 네,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지금 금리에 대한 관심은 지금 여전히 시장에서 아주 높은데요. 두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CPI 그리고 새해 첫 금통위가 내일이죠. 각각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 밤 CPI부터 볼까요? 네, 뭐 CPI 같은 경우는 이미 컨센서스가 전월비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지난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전월비 보합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전년비로 한 6.7 정도, 지난달에 이제 7.1이니까 나아질 거라 보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전월비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에너지 가격이 가장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전월에 비해서 한 9% 이상 하락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소비가 많은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는 12% 정도.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 유가 한 10불 정도 떨어지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월비로 한 0.12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최근에 이제 하락한 부분, 거기다가 이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월비로는 0.1에서 0.2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전월비 이제 보합이냐, 이제 마이너스냐, 마이너스면 얼마나 마이너스 나올 거냐라고 이제 아마 중요해질 거고,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다른 이제 서비스 물가들,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전월비 보합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 하락을 더 많이 반영할 건지, 아니면은 이 서비스 물가나 임금을 더 많이 반영할 건지, 주거비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전월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라는 쪽으로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년비 이제 물가 상승률이 6%대 중반인데, 만약에 전월비 마이너스면 6% 초반이거든요. 그러면은 1분기로 들었으면은 이제 5%대로 이제 떨어진다.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목표도 5% 정도, 5.25보다는 5%에 더 가까워질 거고, 그러면은 2월 달에 25를 올리는 건 거의 이제 확실시 될 거고, 3월에 올리면 이제 끝난다라는 분위기라서 아마 오늘 소비자 물가는 이제 전월비 마이너스 폭이나 아니면 보합 이상이 나온다면은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전월비 마이너스 폭이 크다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 뭐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CPI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유가 때문에 유가 하락폭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는 폭하고 네. 서비스 물가 그리고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렇죠. 그걸로. 예. 근데 전 좀 약간 이제 유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하락폭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도 그거보다는 시장의 관심 임금이 훨씬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렇죠. 근데 임금도 중요한데 그 임금은 상당히 좀 오래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네. 장기로 영향을 미치지만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시차를 보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미치는 시차가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물가에 봤을 때는 에너지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임금이라는 부분은 장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뜨리는 이제 요인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이제 임금 상승률도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12월 달 고용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당장의 12월 달 소비자 물가는 임금보다는 에너지 가격, 특히 가솔린 가격, 그리고 뭐 가스 스테이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더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임금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장기적으로 물가를 2% 이하로 내려가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소비자 물가는 아마 에너지 가격 영향이 더 클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만약에 예상대로 더 많이 떨어진다면 아마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올릴 명분이 약해진다라고 해석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마 시장이 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식시장도 분위기가 좀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네, 그래서 사실 달러도 많이 약해졌고 금리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도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하다면 오히려 이제 이벤트 그동안 계속 이제 물가에 대한 이벤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에서는 좀 그런 얘기도 있죠. 물가 나온다면 예상이 부합하더라도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림이 있을 것이다. 약간
여전히 뭐 경기에 대한 얘기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도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물가만 떨어진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약해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번 물가에 대해서? 일단 뭐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고요. 예상 충족 여부가 좀 중요해질 것 같고 예상보다 조금 좀 높게 나온다면 다소 좀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워낙 지금 예상치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좀 높게 나온다고 그래도 단발적인 요인을 그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그 미국 물가가 그 식품이랑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고 핵심 물가죠. 핵심 물가를 상품이랑 서비스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상품은 자동차 때문에 상당히 빨리 떨어지고 있고요. 상당히 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서비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까지 계속 올랐으니까요. 서비스 물가에서 핵심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주택 관련된 주거비, 그러니까 주거 물가인데 이 주거 물가가 이 둔화됐을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고요. 물론 전월비로는 주거 물가는 둔화되지 않았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이게 둔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만일 주거 물가가 둔화되는 쪽으로 확인이 된다면 오히려 향후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전체적으로 물가 이벤트가 끝나면은 그래도 좋게 반응할 거라는 톤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럼 만약에 뭐 부동산은 그렇다 치는데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또 1월 달에 다시 올랐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다음 달에 또 유가 때문에 물가가 덜 떨어지면 혹시 어떻게 반응할까요? 2월 중순일 거고 그리고 이제 FOMC가 물론 2월에는 없으니까 3월로 넘어가는 건데 그럼 혹시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유가 때문에 떨어진 물가라면 사람들이 일시적이라고 보고 그냥 별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해석할까 봐 1월 달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봅니다. 네, 아마 전월비로 하락폭은 제한적일 거라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유가도 기저유가 작년에 2월 달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가가 이제 80불, 90불, 100불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 동월 대비로는 유가 때문에 떨어집니다, 물가는. 그래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10불만 떨어져도 소비자 물가가 0.1%포인트 떨어지고 그래서 기저효과로 본다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주거비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가격에 이제 후행을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작년 3, 4월 달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슬로우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이제 예상하는 부분은 유가는 기저효과 때문에 떨어질 거다. 유가,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거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주거비도 주택 가격을 본다면은 이제 시차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품 가격들 수요가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분기 대략 한 5%대 나오더라도 어차피 시장과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보다는 12개월 후의 물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12개월 후의 물가가 3%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다면은 아마 물가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덜해지고 그다음에 미국 연준도 급하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해질 겁니다. 그래서 유가 당장 전월비로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전년비로 하락한다는 부분이랑 주거비가 떨어지고 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향후 12개월 후에 물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만 생기더라도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제는 물가는 안정이 되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12개월이 중요한데 네. 향후 12개월엔 기저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떨어지는 각도가 훨씬 완만해질 거고 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2%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긴 한데 네. 이게 예를 들어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3%가 되려면 네. MOM으로는 0.25%가 되면 곱하기 10하면 3%잖아요. 네. 이게 과거에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건데 네. 뭐 에너지나 이런 건 앞으로 0이 된다고 보고 그럼 나머지가 이제 0.3% 4%로 쭉 나와야 되는 건데 네. 그러기에는 지금 임금 인상률이 0. 몇 이랬으니까 네. 그게 안 되면 예를 들어 이번에 뭐 6.5 다음에 뭐 6.0 뭐 5.9 뭐 이렇게 쭉 가다가 한 5쯤 딱 돼가지고 네. 턱 걸려서 못 내려가는 그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는 건?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0.2에서 0.3%를 향후 6개월 후에 12개월 동안 유지가 된다면 올해 상반기는 물가는 높지만은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사라지고 대략 한 4% 이하로 내려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3% 정도로 내려간다고 보는데
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만약에 5%다라고 했을 때 물가는 3%고 성장률이 2%인데 금리를 5% 가져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금리도 2에서 3%까지 맞출 필요가 있고, 그래서 미국 연준이 이제 경제 전망 점도표도 나온 것처럼 올해 5.1, 내년 4.1, 내후년 3.1로 이렇게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굳이 5%로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시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구조적인 것도 성장률의 함수이고 또 물가가 실업률과 성장률의 함수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면은 3% 이하로 내려가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연준이 만약에 구조적인 변화가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아마 물가나 성장률이나 이런 실업률에 대한 장기 전망에 대한 수치가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굳이 5% 이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근데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는 내년으로 연준이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10년물 금리가 지금 3.5인데 5.25를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 175bp 여기 됐던 경우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물가가 낮게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는 3% 만약에 4%에서 이렇게 그냥 지켜지게 되는데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 빨리 그 금리 인하를 반영했다든지 이러면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둔화만 되더라도 다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는 혹시 없을까요? 되게 복잡한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고 있는데 우선 그 기전은 상반기에 대부분 반영이 될 거예요. 네.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는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에너지 가격 때문에 특히 이제 그 WTI 가격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아마 마이너스 30% 이상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헤드라인 CPI 미국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거의 2% 3%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하반기 때 가서는 아마 그 정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분석은 지금 기준으로 상반기, 하반기를 다 전망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2, 3월 달에 물가가 그렇게 됐을 때 이 상황이 4, 5월 달, 2분기 상황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시 하반기를 지금 바꿔놓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 시장에서는 그 8%, 9% 했던 물가가 2, 3%까지 떨어지면 정말 많이 떨어졌구나 하고 느끼겠지만 연준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긴 했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목표에 여전히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다시 긴축적인 시각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은 아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한 20년간, 30년간 연준의 물가 사이클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 사이클은 금리 인상을 스탑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후에는 인하 쪽으로 대부분 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부분 이제 그런 사이클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옵션이나 선물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는 어떤 흐름도 그걸 이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떨어지더라도 한 2, 3% 또는 한 3, 4% 수준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동결 이후에 인하로 가는 게 아니라 동결 이후에 재상승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사이클이고요. 이런 사이클로 가게 됐을 때는 하반기 금융시장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금융시장 전망에 있어서도 상반기에 좀 주춤하다가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로 올라간다. 이거를 맹목적으로 기다리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고요. 약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상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를 다 반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다시 이제 정책 사이클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연준이 뭐 주거비든 어쨌거나 물가를 전반적으로 잡으면서 자산 가격을 약간 고의적으로 좀 끌어내린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요. 주식 시장이 오히려 너무 이렇게 미리 어차피 금리는 떨어질 거야라고 해서 약간 환영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게 되면 연준의 뭔가 매파적인 발언이라도 금리를 크게 올리지는 않더라도 매파적인 기조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시장 자체가 좀 뭐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게 보는 것도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제가 이제 주식 담당 아니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S&P 20% 빠지고 나스닥 30% 빠지고
근데 그게 과거에는 금융위기에 일어났던 하락폭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위기가 1년 동안, 과거에는 한번 크래시 나오면 다시 반등했지만 지금은 이제 크래시가 오래 간 거죠. 장기적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경기가 더 나빠지는 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거죠. 고용이 나빠지지 않았고 크래시가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그게 이제 언제쯤이냐 봤을 때 대부분 올해 2분기나 3분기 정도는 이제 실물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는, 이제 고용이 감소하게 되고 사람들이 소득이 줄고 소비가 악화되고 기업들이 이제 생산을 줄이고 이런 과정이 이제는 나타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올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 분위기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과거하고 다른 부분은 통상적으로 최근에 각국의 경기 사이클을 보면은 선행 경기 사이클하고 동행 경기 사이클하고의 갭이 상당히 큽니다. 선행 경기는 이미 많이 꺾였어요. 다 떨어졌고 거의 금융 위기 수준까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선행 경기가 꺾인 이유는 일단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수주 지표들이 안 좋았고 그런 부분이 금리차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았는데 심리도 안 좋았고요. 근데 동행 경기는 계속 높아요. 그러니까 동행 경기가 높은 이유는 고용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과거 보면은 미국이 3분기 연속 GDP에서 고정 투자가 감소하면은 보통 한 분기 감소하면은 고용이 꺾이는데 지금 3분기 연속 감소했는데도 고용이 안 꺾인다라는 거죠. 그만큼 고용에서는 약간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데 결국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줄이게 되다 보면은 이제 뭐 장비를 줄일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1분기 정도, 1분기 중후반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이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고용이 안 좋아지면 소득이 줄고 소비가 나빠지는 게 보통 2분기, 3분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4% 가면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상 4% 간다는 얘기는 구조적으로 성장 자체가 4% 정도를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유동성이라는 부분이랑 그동안의 고용시장에서의 약간의 미스매치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 결국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고 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지금은 안 나왔지만 앞으로 2분기, 3분기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 그때 가서는 경기가 망가지는 게 확인되면 아마 시장에서도 약간 불안 심리가 다시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 얘기하셔서 제가 이번에 ADP에서 나온 민간 고용자 수를 보고 제가 되게 놀란 게 50인 이하, 250인 이하까지는 늘었는데 500인 초과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랬던 경우가 거의 없고 그리고 중소기업 비중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빠지거든요. 데이터 나온 이후부터. 근데 요번에 정말 살짝 올랐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제가 연준 위원이라면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이 소득이 낮은 분들이 고용이 없어지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바로 이제 위기에 빠지니까. 근데 연준 위원들 보기에는 지금 잘리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잃은 사람들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가 고용이 조금 더 나빠지더라도 긴축을 좀 더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요걸 갖고 들어가지고 요 12월에 나온 요 ADP 고용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한번 23만 5천 명께 늘었는데 사실은 이 500명 이상은 17만이 줄었고요. 그 밑에는 40만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아까 고용 얘기하셨으니까. 네, 고용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고용의 약간의 생각보다 상당히 좀 뭐 나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양적인 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숫자는. 근데 질적인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적인 부분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이 계속 낮은데 실업률이 낮은 것도 실업자가 줄어드는 부분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직은 고소득이 괜찮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미국의 가계소득도 좋진 않아요. 실질소득 같은 경우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연준도 아마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일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언제쯤 나올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상 작년 3, 4분기에는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이제 실업수당 지급도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 지급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실질소득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오는 것도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고용시장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2월 달까지는 그렇지만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뭐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기업들 부분들, 특히 감원액이나 해고액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또 시차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시차를 두고 투자 심리 자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분기 정도, 예전에는 한 분기면은 시차 두고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3분기가 지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엔 4분기 이상은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1분기 정도 되면은 아마 그런 부분도 1분기 중후반 되면 나올 것 같고, 올해 지난 12월 달에 미국 연준이 올해 실업률 전망치가 4.6로 올렸거든요. 4.4에서 4.6 올렸어요. 근데 3.5거든요. 그래서 3.5에서 4.6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과거의 경기 침체 때 엄청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는 실질 소득이랑 실업률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경기 사이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구간이 아마 2, 3분기에는 실업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를 한번 경험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연준이 갖고 있는 정보 자체가 좀 틀릴 수도 있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연준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경제에서 어느 누구보다 연준 위원들이 가장 많이 정보를 많이 얻을 거예요. 우리보다도, 우리는 뉴스를 보고 하지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연준 위원들이 올해 실업률 미국 지금 3.9인데 올해 4.6, 4에서 4.6 올렸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1분기나 아니면 2분기, 3분기부터는 실업률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하지 않았느냐 보고 있고,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2, 3분기에 그만큼 경기에 대한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장님, 이게 보니까 1% 실업률이 오르려면 미국의 실업자가 250만 정도 늘어나면 대충 맞더라고요. 근데 전체 그 ADP 데이터를 보니까 이 500명 이상의 숫자는 되게 적고 이 중소기업이 한 80% 거기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250만이라는 실업자가 결국은 나와야 되는 게 이 대기업의 고소득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있는 취업자가 줄어야 그 실업률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은 연준 입장에서 이걸 그렇죠.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여기는 괜찮으니까 뭐 어떻게 대응할까요? 고용 시장이 이렇게 좋으면 경기 침체는커녕 경기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경기 침체를 가장 큰 원인 투자 이런 것보다는 소비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고용 시장이 이제 망가지면서 소비가 곧바로 이제 GDP에서 성장 기호들을 다 갉아먹어서 경기 침체가 간 거고요. 요번에도 경기 침체가 가려면 투자가 둔화된다고 경기 침체가 가지는 않습니다. 소비가 둔화돼야 되는데, 소비가 둔화되려면 고용이 안 좋아야 되고. 근데 미국 경기 침체를 다 얘기하고 있지만 고용은 지금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 어느 정도로 좋냐면, 그러니까 지난번 FOMC를 하고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를 할 때 파월 의장한테 어떤 기자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 중에서 파월 의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 지표는 뭐냐 했더니 파월 의장이 잡 오프닝이라고 얘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구인율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미국에서 1,000만 건이 넘어요. 근데 미국의 총 실업자 숫자는 한 6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실업자 한 명이 구인 카드를 1.7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에서 사람을 막 대량 해고를 하는데 고용이 계속 느는 이유는 꼭 그게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 노동자들이 회사를 잘려도 잡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 하에서는 고용이 쉽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는 견고하게 갈 수가 있고 이게 임금 상승률을 생각보다는 상당히 더디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에서 물가 부분하고 연동이 되는데 그 기저나 에너지 가격 때문에 물가가 2% 3%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지만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용 시장이 이렇게 계속 좋으면 물가가 2% 3%까지 기저로 떨어진 이후에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고용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고 고용 시장의 어떤 그 열기가 식지 않는 부분을 상반기 중에 계속 확인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가서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전혀 없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지표는 뭐 물가 지표도 중요하긴 하지만 고용 시장 지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상당히 중요하고 연준의 통화 정책을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패스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은 헤드라인 CPI 말고 예. 핵심 CPI나 핵심 PC를 더 보셔야겠네요. 그 말씀대로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안 될 거니까 왜냐면 에너지 빠지고 식품 빠지고 하니까. 아닙니다. 에너지 가격이 이제 결국은 그 핵심 PC나 CPI 쪽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요. 네. 주택도 분명히 기저가 있습니다. 기저가 있기 때문에 뭐 헤드라인 CPI가 떨어지는 게 훨씬 빠를 거고 그 CPI나 코어 PC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좀 늦겠지만 떨어지는 건 분명히 같이 떨어질 거고요. 최근에 핵심이 떨어진 속도가 매우 많이 둔화가 돼가지고 그건 이제 핵심하고 CPI가 되게 이제 네. 붙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주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이 예. 이제 CPI는 40%인데 PC는 훨씬 적잖아요. 이 OER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32%, 한 23%. 네, 핵심으로 가면 예. 40% 이렇게 되는데 예, 그거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더라도 예. 핵심에서 그게 더 작으니까 핵심 예. 하니까 예.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핵심이 훨씬 덜 떨어지면 혹시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그 네. 주거비 물가 미국 그 보게 되면 전월비가 여전히 0.7, 0.8 이렇게 오르고 네. 있어요. 그 계속 이렇게 오를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뭐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택 가격 그다음에 렌트비 이런 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뭐 주택 가격은 상당히 빠르게 좀 내려가고 있고요. 렌트비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거 물가도 이제 전월비가 어쩌면 상반기 중에 마이너스까지 갈 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OM 기준으로는 0.7, 0.6, 0.8 이런 것들이 당연히 둔화가 될 것이기 네. 때문에 주거 물가 둔화 속도도 좀 빨라질 가능성은 있고요. 이 얘기는 헤드라인 쪽이 속도는 둔화된 그 YY 기준으로 빠르겠지만 코어도 역시 그거보다는 조금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어도 상대적으로 좀 같이 좀 빠르게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고용이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도 물가는 헤드라인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 때문에 내려갈 수 있어서 결국에는 또 안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으신 거. 그러니까 제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물가가 분명히 안정이 될 거고 그것 때문에 상반기 주식시장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물가의 안정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고용시장이 미국 고용시장이 이렇게 생각보다 상당히 화랑세가 지속이 되면 다시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원래 물가 사이클이 올해 상반기 둔화되면 내년도에 한 2%를 바라보면서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상반기 둔화 이후에 하반기에 다시 물가 사이클이 고개를 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이 연준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불편한 요소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럼 물가의 연준이 물가 목표 자체를 네. 높일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물가는 놔두면 알아서 떨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이후에 고용이 안 무너져서 다시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예. 네, 부부장님 혹시 이코노미스트 팀장님. 팀장님, 네. 그 혹시 물론 다른 이제 생각이 있으신지? 지금의 뭐 잡 오프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일단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경제 전망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뭐 물가 목표치를 올릴 거냐라는 부분인데 물가 목표치를 올린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경제를 본다라는 건데 경제적으로 함수를 보면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이나 아니면은 금리,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다 같은 레벨에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얘기하는 미국의 장기 성장률은 1.8%고 실업률은 4%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PC 2%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금리도 미국의 장기 금리도 2%거든요. 1.8에서 2.1 사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게 구조적인 변화가 오려면 우리가 보통 경제를 이루는 함수들 여러 가지 함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구가 또 중요하거든요. 아니면은 새로운 산업혁명이나 아니면은 인프라 투자,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든가.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성장을 제고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 증가율 같은 경우는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물가 상승률이 2에서 2%가 아니라 3%, 성장률 3%가 장기 성장되려면은 새로운 투자, 그러니까 장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그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다면 미국의 장기 성장률, 물가 상승률, PC나 이런 것들은 2%에 안착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보면은 뭐 여러 이제 연준 인사들도 얘기하지만 이제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물가 하락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경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경제를 금리 올려서 망쳐놨다면 아마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이 2% 정도로 수렴하는 것을 연준 위원들도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하반기에 물가가 더 오를 룸도 있지만 만약에 경제 자체의 수요가 줄어든다면 수급이 어차피 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금리나 물가나 성장률은 장기적으로는 2%에 수렴하는 게 연준 위원들 생각이 아닐까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아마 수렴할 가능성을 좀 높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이렇게 이제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상반기 때는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을 네. 하고 있고요. 지금 달러 약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가장 큰 거는 뭐 연준에 대한 뭐 예상이거든요.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빠르면 3월, 뭐 늦어도 5월에는 끝내고 하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가 지금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달러를 강세로 이끈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건 역시 연준이었고 반대로 이제 올해는 그게 반대로 작용을 하면서 달러를 약세로 이끌고 있는 요인이고요. 또 뭐 일본은행이 통화 정책을 조금 바꿀 수 있다라는 어떤 예상이 되면서 엔화가 강세를 가는 부분도 달러를 약세 쪽으로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는 달러 약세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워낙 지금 좀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속도는 약간 둔화될 수 있어도 계속 달러 약세가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제가 연준이 항상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환율도 그렇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그런 경로대로 만일 가지 않고 다른 경로로 가게 된다면 달러도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는 올해 전체적으로 통으로 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상반기 정도로 한정을 해서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까지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은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의 정책 패스 이 부분이 예상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말씀은 제가 저는 이제 남의 의견을 좀 톤을 많이 보내 IR도 만나고 그럴 때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부장님 의견 어떻게 들리냐면 하반기엔 다시 달러 강세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가능성이 맞나요? 좀 있다. 예, 거의. 저는 이대로 미국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그러니까요. 좋기 때문에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원달러도 지금 1240원이면 거진 닿았다고 보실 확률이 되게 높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원이 달러가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많이 절상이 됐거든요. 작년에 원이 달러가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절하가 됐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막판에 많이 올라와서 그래도 6%밖에 절하가 안 됐어요. 예, 막판에 맞습니다. 많이 올라와가지고. 예, 근데 그래서 올해는 지금 어떠냐면 옌이 150에서 129엔까지 갔는데 그 사이에 원옌 환율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원이 한 3, 4%더 절상이 됐더라고요. 옌보다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만약에 달러 약세가 1년 전체가 아니라면은 원달러 기준으로 이제 대충 1240원이면 어영부영 다 온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왜냐하면 사실 달러 지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의견을 주시게? 답은 아니고 의견. 환율 주식 레벨을 예측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네. 환율이 더 어렵고요. 그럼요. 당연히. 거의- 그래서 의견으로 거의 여쭤봅니다. 불가능한데 의견. 의견. 다 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다 왔다 보지는 않고 고점이 1,440원이었죠. 네. 이번에 이제 1,240원까지 200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200원이 더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건 아니겠죠. 말도 안 되는 네. 숫자인 것 같고요. 뭐 경험적이기보다는 뭐 저희도 이런 거는 환율은 밸류에이션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시료 환율로 조금 합의할 수는 있는데 안 맞죠. 예, 밸류에이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놓고 짝대기를 그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게 그리다 보면 한 1,200원, 1,200원. 그다음은 1,150원 정도. 네. 근데 1,200원 밑에 그러니까 그 작년에 원달러 환율 1,400원 이상에서 달러를 롱하는 전략은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1,200원 밑에서 달러를 숏하는 숏하는 전략은, 거는 갈 수는 있겠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팀장님 의견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뭐 의견입니다. 답이 아닙니다. 환율 너무 어려운 거 아니까. 네. 사실 제가 이제 국민은행에서 환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환율 1,400원은 약간 오버슈팅이었던 것 같아요. 공포 심리 때문에 적정 환율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1,24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 1,240원은 상당히 중요한 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평균 환율이 한 1,140원에서 위아래 100원이 움직이는 환율이기 때문에 1,240원 이하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외환 시장은 안정이 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펀더멘탈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됐죠. 왜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안 끝났고 경기 침체도 와야 되고 그다음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도 해결 안 됐고 그래서 제 생각에도 반등을 할 것 같아요. 과도하게 미국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기대 때문에 환율이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다시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미국 금리 인상 얼마를 볼 거냐라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연준이 5.1이면은 5.1일 것 같아요. 물론 3월 달에 또 바꿀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5%대 금리는 성장 미국의 그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과도한 과잉 기축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 성장하는 국가인데 물가가 많이 일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5% 올렸다는 얘기는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항상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나면 한 번에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신흥 같은 경우에는 부채 고통을 만들고 높은 금리 수준 때문에 자산 가격 시장에 균열 오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지금 금리 만약에 반영했을 때는 저는 1,200원에서 1,300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고 1,240원이 깨지고 완전하게 이제 1,200원 이하로 내려오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기 얘기나 무역 수지나 이런 것들이 확인돼야 되는데 그건 하반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대부분 달러 약세로 내려가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별 문제가 없다면 신흥국의 문제, 고통 문제나 부채 문제가 없다면 저는 환율은 1,200원 이하로 내려갈 것 같아요. 네. 근데 경험적으로는 항상 금리 인상 끝나고 나서는 한 번 더 균열이 오긴 하거든요. 경기 침체 오고 나서.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에 좀 빠르게 내려갔다가 하반기에 올라가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재개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위험 요인이 커질 것 같아요. 네, 하반기. 예, 그래서 자세히 올라갔던. 미국도 실업이 있고 이렇게 보시니까 그렇죠. 팀장님은. 네. 과거에도 2006년에도 금리 인상 끝나고 나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도 항상 위기가 왔었고 예전에도 2001년에도 금리 인상 끝나고 항상 위기가 왔었고 버블이 붕괴되고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환율이 올라간다면 제 생각에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위험 회피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그지만 미국 경제가 다시 갑자기 좋아지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5%에서 6%, 7% 올려서 가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항상 달러 스마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네. 이제 위험 회피랑 그다음에 미국 경제 안 좋아지고 경제 좋아지면 다시 달러 강세로 갔는데 지금은 경제 나빠지면서 달러가 상반기에 약세로 갈 것 같다. 하반기에 만약 강세로 간다면 다시 미국 경제 좋아진 게 아니라 위험 회피 때문에 갈 수 있다. 불안 심리가 다시 불확실성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쭉 이제 그 금융은행 쪽에서 이제 환율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컨센서스는 잘 안 맞습니다. 항상. 주식도 그래요. 맞아요. 네, 뭐 어디나 근데 비슷합니다. 올해 컨센서스가 다 상고하죠. 그러니까 환율로 본다면 네. 달러 약세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적 봤을 때 그렇게 간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지금 저희도 뷰는 이제 상고하전데 지금 환율이 내려가는 속도를 봤을 때 오히려 상반기에 많이 내려가고 하반기에 한번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1,300원, 1,400원 아닌 게 아니라 그거는 미국 경제보다는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발생해서 올라갈 수는 있다. 이제 그게 네. 위험 회피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뭐가 그걸 끌어올릴 거냐라는 건 좀 고민스럽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약간 뷰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상반기에 환율이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 하반기에는 다시 올라간다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경기나 금리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불안 요인 때문에 한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 부분은 좀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달러 약세 배경 중에 또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가 엄청 약세였다가 지금 많이 회복이 됐잖아요. 일본의 통화 정책, 이 YCC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엔 부부장님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조기에 폐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일단 시장에서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그 일본은 정책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0.1이고 그다음에 장기 국채 목표치가 0%라서 그 위아래 밴드를 지금 약간 넓혀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주고 있는데 최근 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0.5에서 한 7, 8일 동안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일본은행 정책 기세가 있죠. 17일, 18일에 열리게 되는데 YCC 정책에 대해서 무슨 변화를 주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만일 요번에 그 실제로 YCC를 건드려서 밴드를 더 넓힌다거나 아니면 이걸 뭐 포기해버린다거나 하게 되면 금리는 좀 올라가는 쪽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은행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은 지금 일본은 그 명목 임금 상승률이 11월 달 기준으로 많이 떨어져 0.5%밖에 지금 안 되고요. 네.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낮죠. 그리고 일본도 물가가 한 2, 3% 정도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워낙 낮은 물가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질 임금 상승률은 거의 리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임금 상승을 가로막고 일본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완전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나서 경기를 일정 수준 이상을 계속 성장시키는 이쪽으로 가기 위해 정책에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일본 같은 좀 특이하게 일본은행이 일본 시중 금융자산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QE를 너무 오랫동안 대규모로 해석을 계속했기 때문에 일본 국채의 상당 부분을 일본 은행이 지금 갖고 있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이 이자 부분이 다 은행으로 들어가 버려요. 네. 그러면 그 일본 은행이나 일본 정부에서 그 QE를 통해서 융성을 풍부하게 해서 경기를 되살리게 하는 정책인데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이게 은행 쪽으로 다시 환류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 YCC는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약간의 변화나 이런 거는 줄 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글로벌 전반적인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YCC를 당장 포기했을 때 금리가 보통 이렇게 바로 따라붙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웠을 텐데 네. 올해는 좀 상황이 다르죠. 네. 일본은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글로벌리 금리는 전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정책을 조금 변경하는 데 있어 좀 여유를 갖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엔화에 대한 의견이 혹시 또 있으실까요, 팀장님께서? 네, 그 일단 일본은 디플레이션 트라우마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그 경험적으로 예를 들어 2006년에도 물가가 2% 올라갔을 때 금리를 0.25 한번 올린 적이 있다가 2008년에 두들겨 맞았죠. 금리 위기 오면서 엔화가 이제 급강을 했죠. 그러면서 금리 올리는 거에서는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물가를 전망했을 때 보통 많이 쓰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고령화하고 인구 감소거든요. 그거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YCC를 그러면 왜 저희가 대부분 시장에서 보는 거는 4월에 바뀔 줄 알았어요. 구로다 총재 바뀌면서. 근데 12월에 바꿨다라는 거예요. 네. YCC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엔화가 너무 약세라서 엔화 기준으로 만약 달러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 GDP는 구매력으로 작년 한 해 20% 줄었거든요. 네. 엔화 약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2월 달에 YCC를 조정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구로다 총재가 최근 얘기했던 거는 긴축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엔화를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조치였다라고 보는데 그게 올해 말에 한 번 더 그러니까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올해 말에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금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YCC는 제가 보기에는 일본 경제가 구조적인 변화, 인구적인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은 가져갈 수밖에 없고 또한 일본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가 흑자인데 상품수지가 적자입니다. 그 소득수지 흑자거든요. 소득수지는 일본이 해외에 투자해서 이자와 배당을 받는 거, 돌아오는 걸 가지고 돈을 써요.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해외 나가라고 보통 해외 투자를 권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 금리가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로 가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걔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엔화 강세로 갈 필요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YCC 가져가고 일본의 자금은 계속적으로 해외로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돌아오지도 않아요.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일본 경제는 그게 구조적이기 때문에 결국엔 YCC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갈 거고 올해 연말에나 또 뭐 GDP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급하게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글로벌 금리 자체가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본 자체가 금리 올려서 엔화 강세를 갈 명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4월 달에 할 거를 작년 12월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고 본다면 결국에 글로벌 금리가 올라가야지 YCC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일쯤이나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보고 일본 자체는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엔화는 계속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를 만큼 올랐다. 다시 그렇죠.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저희가 초반에 질문에서 내일 금통위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남지는 않아서 뭐 모자라진 않지만 네, 금통위 얘기를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금통위 어떻게 예상이 되시나요? 일단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25bp 인상이 대세인 것 같고요. 네. 또 일부에서는 동결 얘기도 네. 하는데 동결 얘기는 뭐 둔천 주공발 동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둔촌주공 구하기라는 얘기하죠. 네,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그 25bp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리포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최근에 요번에 25bp 인상을 하고 끝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은행이 끝났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시그널을 줄 것인가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 또는 끝났을 수도 있다. 아니면 조건을 낼 수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될 것도 같다. 이런 시그널을 던질지가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는 금리 인상을 이번에 결정한다고 해서 불안정해질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지금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특히 이제 CP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오늘 보니까 4.7, 4.8 정도까지 거기까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 고점이 5.4 이렇게 됐으니까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라서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결정하더라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던지면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상당히 일어나면서 금리 하락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시장의 국채 금리가 3.5 밑으로 왔던데요. 그러면 사실상 그걸 다 반영한 거 아닐까요? 더 많이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무리한 가정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국채 금리도 지금 3.4, 3.5잖아요. 네. 한국이 3을 보고 달려가기는 그보다 미국보다 낮아졌나 지금 약간 저는 숫자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네. 거기 구간별로는 조금 그런 네. 상황들이 좀 나오는데 네. 조금 무리해서 달려간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환율이랑 거의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달러 환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는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금리 역시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환율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내려가려면 정책적인 시그널이나 정책 금리들이 확실히 내려간다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하반기 상황이 좀 불안정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랠리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시중금리에는 내일 25bp 인상이라고 하는 기대는 반영이 됐고 심지어 동결 기대도 약간 반영이 된 거. 그렇죠. 그렇게 거죠. 봐야겠죠. 네. 팀장님은 혹시 내일 네, 금통위- 사실 그 저희도 내년 이번에 한 25bp 올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동안에 이제 보면은 한은이 이제 금리를 올렸던 배경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가 물가였고 두 번째가 이제 환율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연준과의 금리, 그러니까 미국과의 금리 차 이 부분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가는 생각보다 미국은 떨어질 것 같은데 한국은 좀 덜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가스 가격도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비 올리죠. 그래서 공공요금제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물가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는 금리를 더 높이는 요인인데 환율은 이미 내려와서 안정이 됐고 미국도 지금 5에서 5.5냐 5.25냐 가지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3.5에서 3.75 정도를 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면 3.5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한다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채권 금리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뭐 물론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시장에 기대를 주거나 아니면 자산 시장에 대한 버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그렇게 3.5에 끝났습니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남아있는 거는 1분기 물가를 좀 더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에서 끝날 건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리더라도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명분도 있지 않을까 남겨두지 않을까 시장이 금방 이제 환호하기에는 좀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25bp를 올리고 추가적인 것은 이제 물가와 미국의 금리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볼 것 같고요. 부동산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네. 물론 이제 한국은행도 통방문이나 이런 거는 부동산 얘기도 있지만은 실제로 부동산보다는 물가 부분이랑 금리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올리고
끝났다라고 신호를 주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3.5, 3.75를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한은은 시그널을 주지 않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이제 3.5면 거의 다 왔다. 뭐 3.75 가능성은 3.5에서 끝날 가능성보다 오히려 3.75 가능성이 더 낮다. 이렇게 시장에서 지금은 지금. 이제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 이제 부동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도 5.0 끝났다라는 시장의 기대도 있어서 아마 한은이 3.2 끝날 거다 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3.5 이하로 내려갔는데 아마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끝났다라고 신호가 주지 않는다면 금리가 다시 좀 올라갈 요인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분기 물가가 생각보다 덜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고 미국 금리 인상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끝났다라고 신호를 주기에는 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클 것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멘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은 사실 이미 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뭐 이제 다가오는 이미 이제 그런 수준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거의 부양책에 가깝지만 부양책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정책이 거의 매일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도 중요하지만 작년 4분기, 3분기, 4분기에는 부동산 PF 시장이 또 상당히 우려가 됐었고 지금 기준금리, 최종금리 수준에 다 왔다고 해도 이제는 지금 약간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약간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본격적으로 올라간 이 금리 레벨 때문에 크레딧 리스크가 상당히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시장에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과거에도 보면은 금리 인상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끝났지만은 그 다음이 이제 금리에 대한 고통, 부채에 대한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게 그러면 그 경제 자체를 이제 무너뜨릴 정도냐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은행에도 있지만 뭐 가계 부분에 있어서의 뭐 이런 조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규제도 좀 있었고 은행 부분도 물론 이제 뭐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같은 경우 위험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PF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어질 때 이제 금융 시스템 위기로 갈 거냐, 특히 뱅크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동안에 많이 경험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단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경험적으로 봤을 때 PF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정책적으로 아마 통폐합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을 좀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부동산이나 PF 부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가서 뱅크런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스템 위기로 갈 거냐로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뭐 금융 시스템 위기로 가진 않는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정책적인 부분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부장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여기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더라도 크레딧 리스크는 좀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안정되고 있다 봐야겠죠. 뭐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뭐 지금 회사채 시장도 상당히 이제 화랑이다라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금 보금자리론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 그게 그러면 40조 그게 기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이라고 순증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위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는 건데 그 크레딧 리스크가 불거지는 가장 뭐 핵심적인 요인은 금리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경기 침체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는 크레딧 리스크가 이제 이벤트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핵심적인 거는 정말 경기 침체로 가는 상황이 올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이끌 만큼 금리가 높아질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마 경기 침체 얘기는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계속 나오다가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엔 좀 약간 뜸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반기에나 점검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의 정책이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 그래서 금리가 다시 높아지게 됐을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가능성은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 현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당장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네. 한숨은 돌렸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올해도 투자 기회를 많이 찾고 계시는데요. 두 분께서 추천하시는 올해 투자, 주식, 채권, 부동산 아니면 그냥 여전히 당분간은 예금이다.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씩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뭐 정답은 없고요. 사실 네. 뭐 어떤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고 투자는 생각하신다. 부장님께서 원래 올해 글로벌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가장 많이 지금 추천되는 투자 패턴은 신용물을 사는 겁니다. 회사채를 하는 거죠. 회사채, 그러니까 증권. 네.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 같고 연준이 하반기에는 상당히 슬로워질 수 있다. 또는 금리 인하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높은 금리 레벨에서 좋은 신용물 쪽에 크레딧을 사게 되면 일단 뭐 만기 수익률도 좋고 금리가 떨어져서 캐피탈 게인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좀 추천이 된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컨센서스로 안 가게 되면 이게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기를 나눠서 상반기 주식 투자 전략이 올해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 위주로 해야 될 것이고 업종도 분명히 선별을 좀 해야겠지만 하반기의 어떤 예측 가능성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반기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금리는 상반기에는 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거는 캐피탈 게인은 좀 얻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만기 수익률 기대하기도 많이 지금 낮아졌잖아요, 금리가. 네. 그래서 좀 매력이 없을 것 같고요. 하반기를 예상대로 가자면 이쪽 채권 쪽에 투자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상반기 주식에 대한 투자로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반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으니 오히려 상반기를 보고 주식을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매우 좀- 시장 컨센과 다른 말씀이라 되게 요즘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매우 인상적인 조언을 주셨어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저는 투자 쪽은 아니고 저는 이제 외환 쪽인데 환율 쪽이라서 근데 이제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채권 투자 얘기를 해요. 왜냐면 채권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올라서 과도하게 금리가 올라갔던 부분에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에서는 저도 채권 투자가 맞는 것 같고 또 미국 국채 금리하고 역상관이 가장 높은 게 또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 투자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금리가 아직까지도 미국 금리가 적정 수준, 그러니까 장기 평균으로 간다면 2%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더 남을 룸이 있기 때문에 뭐 금도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환율 쪽에서 본다면 언젠가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환율도 경제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거든요. 평가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지만은 만약 저는 뭐 과거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통화들이 많습니다. 엔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마찬가지고 달러는 상당히 고평가돼 있어요. 경제 펀드멘탈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달러 통화들 특히 안전하다는 뭐 유로나 엔도 괜찮고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면은 뭐 달러를 줄이고 원화를 사는 그런 전략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 투자보다는 비달러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모든 가격 자체는 경제가 정상화되고 시장이 정상화되면은 고평가 저평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된 통화들을 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또 금통위 이후에 또 저희가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두 분 또 모셔서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전략부 부부장님 그리고 문정희 KB은행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